지난 편의 후반부에 언급했듯이 중국 공산당은 인민들에게 민주주의를 빼앗고 대신 경제적 유토피아를 약속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는 그랜드 바겐 세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값싼 물건을 만들 테니 당신들도 싸게 사라. 여기에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중국 노동자의 임금은 오를 만큼 올랐고 가격과 양적인 측면에서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중국은 티베트와 신장 등의 소수 민족들을 노동력으로 대체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의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상품을 수출하거나 상품을 만들기 위한 자원을 수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해군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한때 15세기 무렵에도 중국인들은 인도양을 누볐습니다. 명나라의 정화제독이 이끄는 원정대는 저 멀리 케냐까지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양의 함대는 군사적인 목적이 아닌 오직 돈벌이를 위해 운영되었고 7차에 걸친 원정은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되었으며 이후 중국은 드넓은 대륙 평정에만 집중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를 감안해 볼 때 세계 최고의 해상 수송력을 가진 미 해군력에 근접하려면 수십 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해군력 증강과 함께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기에 훈련을 마친 해군 장성들이 증강된 수십 척의 항모전단을 이끌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중국이 자국군과 미 해군 사이에 벌어질 충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국제 정치 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중국과 태평양 사이에는 중국 공산당이 제1열도선이라 칭하는 200개가 넘는 작은 섬들과 암초로 이루어진 다도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9단선이 있는데 2014년에 대만이 추가되어 10단선이 되었고 중국 공산당은 이를 중국의 지도와 교과서 등의 자국의 영토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첫째, 국가의 자존심이 걸려 있으며 둘째, 현실적인 지정학적 이유로 이 항로에 대한 통제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곳을 통하지 않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남중국해의 대양 항로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 통로는 평시에는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통하는 여러 항로로 개방되어 있지만 전시가 되면 쉽게 봉쇄될 수가 있으며 이는 중국에게 있어 평시에도 전쟁의 발발에 대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선박들이 자유롭게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의 방해를 받습니다. 한반도를 끼고 돌아 황해를 벗어나고 동해를 지나면 홋카이도 상단 라페르주 해협을 통과해야만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이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이며 갈등이 생기면 태평양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만약 선박들이 다른 길을 찾는다면 홋카이도 북동쪽에 쿠릴 열도를 지나야 하는데 이곳은 현재 러시아가 실질 지배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현재 중국과 인접 국가들이 섬들의 소유권, 천연자원, 해상 항로의 통제권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중국은 대만 북동쪽에 있는 센카쿠 열도를 두고 일본과 분쟁 중입니다. 만약 중국 선박들이 앞서 언급한 항로들을 모두 피해 곧장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오키나와가 포함된 일본의 류큐 열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곳에는 대규모 미군 기지가 있으며 섬 끝단에는 일본이 하만이동 미사일로 다가오는 모든 적을 겨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와 더불어 또 다른 잠재적인 전쟁의 도화선은 가스전이 발견된 동중국해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지역 대부분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하고 이곳을 비행하려는 자는 그 누구든 사전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만약 중국과 인접국가 또는 미국 간의 어느 쪽이 의도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관리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과의 갈등과 맞물려서 한꺼번에 모든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키나와 아래 위치하고 중국 본토 해안에서 조금 물러난 이 지역은 중국이 자국의 23번째 성이라고 주장하는 대만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만은 미 해군과 동맹 관계이며 미국은 대만의 공군 전력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17세기에 중국의 지배 하에 있었지만 20세기에 중국이 이곳을 지배한 것은 1945년부터 1949년까지 단 5년에 불과합니다. 대만의 공식 명칭은 중화민국으로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과는 구별됩니다. 중국과 정반대로 중화민국은
자기네가 중국 본토를 포함한 두 영토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중화민국이라는 명칭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만이 독립국가라고 명시하지 않는 조건하에 성립됩니다. 미국은 1979년에 맺은 대만 관계법에 의거하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대만을 보호해주기로 약속했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선포하고 중국이 이를 전쟁 행위로 받아들일 경우엔 미국은 대만을 구하러 오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대만의 독립국가 선언이 전쟁 도발 행위로 간주될 경우에는 미국은 그 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중국과 대만 양측은 서로를 인정하는 문제와 함께 세계 각국에서 상대방이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중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있는데 14억이라는 시장이냐 2,300만이라는 시장이냐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이유들은 부차적이거나 명목상의 체면 치레일 뿐입니다. 대만 편을 들어주는 22개국은 대만으로부터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았으며 게다가 그들의 대부분은 약소국으로 대만에게는 그리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손에 넣기로 마음을 굳혔지만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존재로 인해 아직까지는 이를 실행에 옮길 무력도 명분도 부족합니다. 대신에 대만과의 교역과 관광을 늘려 자연스럽게 중국의 품에 안기도록 하는 소프트 파워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자치구의 독립 시위를 무차별적으로 신속하게 진압했던 것과 상반되게 2014년 홍콩에서 학생 시위가 벌어졌을 때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세계의 카메라가 주시하는 가운데 폭력적인 진압 장면을 내보이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 전략의 핵심은 모국의 품에 다시 안기는 것을 두려워 말라고 대만 국민들을 포섭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 전략, 방공 식별구역 선포, 대양 해군 구축 등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중국 본토 해안에서 225km, 그러나 미국 서부 해안에서는 1만 km 이상이나 떨어진 대만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결심을 장기적으로 희석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대만은 미국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중국은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미국을 지치게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하지만 대만의 국민들은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언론을 통제한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 전 세계인들이 보는 것과 같은 장면을 본 대부분의 대만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했을 것입니다. 저런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와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단 말인가. 다음 편은 지리의 힘 중국 편의 마지막 편으로서 남중국 해 해상 항로 확보를 위한 중국의 전략을 다뤄보겠습니다.